그 강의는 원래 이 세계 철학사를 좀 이어서 하는 그 시리즈 강의인데, 이번 학기는 그 셸링하고 헤겔하고 그 두 사람을 하기로 했어요. 그 세계 철학사 요거 3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이제 3권, 이미 나온 3권의 그 셸링과 헤겔 분야인데, 보통 우리가 철학사 공부할 적에 그 이제 칸트와 피트 셸링 헤겔을 묶어서 독일 관념론자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나는 이제 이걸 이념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플라톤의 그 이데아하고 영국 경험론이 말하는 아이디어, 그거는 많이 다르죠, 그죠? 글자는 똑같은데, 그래서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그건 대문자 쓰기도 하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변화, 생성 변화하는 세계를 넘어서서 생성 변화하지 않는 어떤 본질들이 이데아인데, 똑같은 그 단어가 시대가 바뀌면은 완전히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걸 아이디어라고 있죠. 고대사 맥락이 아니한.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관념이라고 번역하죠. 관념. 그래서, 그런데 조심할 거는 이 이데아에 대한 독일어는 이데고 이데. 이 관념에 대한 독일어는 포스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하고 독일 사람들이 이데라고 하는 거는 번역은 이렇게 해요. 번역은 보통 영어의 아이디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게 이데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는 아이디어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오히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이데는 사실은 이데를 가리키는 거죠. 조금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외형만 놓고 보면은 그냥 아이디어, 이데, 그래,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내용상의 차이는 뭘까요? 내용상의 차이는 아이디어나 이데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그거를 인식하든 말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3. 이런 것처럼 보이지도 들지도 않는 거죠. 만질 수도 없고. 이 3이란 글자야 뭐 보이지만, 3, 내용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게 여기 이데죠. 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뭘 보고 듣고 만지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산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산의 임재가 생기잖아요. 우리 흔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상이다, 심상. 마음속에 이렇게. 멘털 이미지죠. 멘털 이미지. 그래서 이 개념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근데 독일 관념론이라고 번역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관념하면 관념 요거니까, 요거는 이념이고. 이념이고. 요거는 인간이 보는 관이지만, 요거는 이제 성리학의 그 리기 있죠, 리기할 때 그 리기. 그래서, 여기서는 관념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념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독일 이념론이라는 이 철학은, 영국 관념론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경험주의에 대한.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존재들. 눈에 보이는 색깔, 귀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 촉감, 먹을 때 맛,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이 경험주의인데,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경험적인 것들에 한정하려고 하는 게 영국 경험이에요. 영국 경험. 어떤 언어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론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실증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실증주의.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력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중국 사람 과정이 많다고 그거는. 드라마만 봐도 성격이 딱 드러나죠. 일본 드라마는 fiction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사실 다이카 드라마라고 그러지, 대화 드라마. 사실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너무 좀 다큐멘터리 같다고 그러죠. 이렇게 만들면 중국 사람들 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죠. 예서로 막 상상적인 게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 언어권이라고 해야 하나,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지능적인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중국하고 일본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지. 우리는 한 중간 정도 되고. 그걸 이제 떠올리면 좋은데, 영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험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국법을 뭐라 그러죠? 영국의 법. 관습법이죠, 관습. 영국의 법은 관습법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사례들, 사례. 이러한 사례들. 다 모아서 정리한 게 관습법이에요.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영국 문화는 철저히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그 경험주의 철학의 토대가 놓인 게 17, 18세기. 로크라든가, 존 로크, 버클리, 그다음에 흉, 이런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영국 사람은 좀 달라요.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비유하면 조금 무리가 뭐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대비가 돼요. 영국 사람들은 경험주의라면, 독일 사람들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관념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내에게는 이념론이 맞다는 거죠. 오히려. 이념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차원, 이데아적인 차원, 이념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가이스트히한 차원, 그런 걸 추구하는 성격이 강해요. 독일은. 그래서 이 독일 철학은 이념을 추구하는 철학이고, 우리가 이제 쉘링 얘기할 때 얘기하던 낭만주의, 로만티시즘도 이 독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 고전 철학, 물론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영국 철학은 다 경험론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그 쉘링과 헤겔은 이런 독일 철학의 성격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영국 경험론의 지각, 퍼셉션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거. 지각 중심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세계의 감각 이상의 뭔가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념론의 철학이다. 그런데 칸트, 피테, 쉘링, 헤겔 이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칸트와 피테는 물론 이걸 날카롭게 그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계몽사상, 계몽철학의 연장선상이 있다면 셸링과 헤겔은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서양의 근대 학문의 근대 철학의 핵심에는 계몽의 철학하고 낭만의 철학이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가지 축이, 두 개의 축이 있어요. 계몽사상과 낭만사상. 계몽사상은 이 세계를 이성, 미승. 이성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낭만주의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보려는 관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이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무리가 있지만, 이성으로서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몽사상의 주인공들은 과학자들이에요. 디드로, 볼테르, 달랑베르, 놀바크, 엘베주스 다 물리학자, 수학자, 생리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반대로 낭만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보면 예술가들이에요. 실러, 셸링, 괴테, 그다음에 슬레게 등등 예술가들. 그리고 계몽사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던함, 근대적인 것, 근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낭만주의는 그 근대성에 대해서 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대적인, 모던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낭만주의자들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오히려 중세를 예찬하기도 하죠. 그래서. 리하르트 바그너 아시죠?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 니벨룽가네 반지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악극이죠.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보편주의예요. 그 모더니티적인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는 그 모더니티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계몽사상의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는 계몽사상가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성이라는 게 과연 정말 진정한 보편성이냐, 결국 서양의 어떤 중심이냐라는 거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건 지금의 문제고, 일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주의예요. 일단. 낭만주의는 파티클래리티, 레전더리티, 특수성을 강조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화라는 게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서로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지, 그런 보편성을 강조하지 않죠. 이런 대립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를 보편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이나 자본주의나 또 영리적인 가치, 영리적인 그런 앵글로 아메리칸적인 그런 가치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지, 스탠다드, 등등등, 이렇게로 이루어진 그 어떤 글로벌레이제이션의 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각 민족권, 언어, 문화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런 논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학문세계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은 이제 이쪽이고, 인문학은 이제 이쪽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적인 경우에 들어가면은 뭐,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 계몽 사상과 낭만주의, 계몽의 철학과 낭만의 철학은 19세기 이래, 18세기 이래죠. 18세기가 계몽 사상이고 19세기가 이제 초과 낭만주의가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그 서양 학문을 양분한 그 시스템이고, 오늘날까지도 어찌 보면 그 영향, 그림자는 남아있다, 기측으로. 그런데, 칸트와 피테와 하고 셸리 헤겔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칸트는, 계몽사상의 어떤 흐름에 속한 사람이고, 말년에 쓴 그 판단과 비판에서는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조금 보이죠.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계몽상이고, 피테도 역시 낭만주의 했을 때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몽상이라고 한다면, 셸링은 이제 명백한 낭만주의자고, 낭만주의의 철학자가 셸링인 거지. 낭만주의의 문학, 미술, 음악,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낭만주의 철학자가 셸링이고, 헤겔 같은 경우는 그 낭만주의를 비판해요. 낭만주의라는 거를 비판하고 조금 더 엄밀한 개념의 학문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낭만주의의 어떤 그 세례는 이 사람 영혼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낭만주의에 받았던 영향이 항상 이 사람한테는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